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이번 방송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러시아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또 왜 우크라이나에 이런 그 군사적 무력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금 이렇게 방송을 만드는 시간이 오늘이 2월 22일, 지금 현재 13시 오후 1시경이거든요. 1시 15분 지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어젯밤, 오늘 새벽. 어 이런 말을 했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하나의 땅이고 하나의 민족이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보면은 러시아에 대한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런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왜 지금 우크라이나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그냥 재밌게 얘기 삼아서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뭘 알아야지, 그래야지 이번 사태가 이렇게 전개가 돼야 끝이 맺혀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갖다가 캐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이게 아까 12시 한 반경쯤에 나왔었는데, 중국 우크라이나 자국민의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시스에서. 자, 이런 거 보면 웃기죠. 러시아나 아니면은 중국 우방국인 소련의,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방국인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자국민에 대한 소환령이나 혹은 대피령 같은 걸 전혀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러시아는 이미 나왔죠. 그 관련해서 어, 가장 먼저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 내에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거나 뭐 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뭐 조심해라. 그리고 위험 지역이니까 정부에서 해주는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여라. 뭐 이런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좀 과거 역사를 갖다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잘 모르지만 한번 설명을 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매경 이코노미인가요? 매경 이코노미인가 어디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읽었던 내용인데, 아마 크림반도에 이 러시아가 침공을 했을 때 당시 그 후에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거를 읽고 그 기억을 더듬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고, 또 그 설명하는데 용어들 있죠. 용어들, 무슨 사건, 이런 것들은 저도 잘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전혀 안 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은근슬쩍 지나갈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이 돈바스 지역입니다. 돈바스. 여기 요만큼이 돈바스 지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어요. 평화 유지군을 갖다가 평화 유지를 위한 군대를 갖다가 이제 파병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 백악관은 그런 일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어. 뭐 새로울 거 없어. 지금 현재 시국에서, 국면에서 국면 전환을 위한 국면 전환용,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그런 이벤트는 아니야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바스 지역 내에서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갖다가 발표를 했죠. 그리고 기업뿐만 아니라 주요 개인들에 대한 제재 조치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선입니다. 즉, 아직까지도 외교의 문을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러시아나 미국이나 혹은 서방 선진국들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이 자꾸 헛나가고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푸틴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푸틴 시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어디서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인들에 대한 악감정이 생겼냐? 어, 1930년대라고 합니다. 1930년대 중반경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찾아봤으면 좋겠지만은
귀찮아서 안 찾아봤습니다. 1930년대 중반 그전 이 사회주의 국가를 세운 레닌의 레닌 밑으로 3인자였던 2인자였죠. 정확하게 2인자. 1인자가 아니라 2인자라고 하죠. 2인자였던 스탈린이 집권을 하면서 이 스탈린이 여러 가지 그런 개혁 조치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굉장히 후진국이었죠.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후진국이니까 이 경공업을 갖다가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 넓은 땅덩어리들 있죠. 이 넓은 땅덩어리들에 대해서 이 농업 개혁과 함께 경공업 우리나라 따지면 경제 5개년 계획 있죠.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거를 추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인을 비롯한 벨라루스 그다음 이쪽 지역을 전부 다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엄청난 그런 평야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엄청난 땅에 농업 국가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농업 국가였는데 러시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농업 국가에 대한 그러한 농산품 있죠. 농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여기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들을 갖다가 이거는 정부에 귀속시키고 이 정부가 귀속시킨 걸 가지고 전부 다 서유럽에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은 자금을 통해서 경공업을 일으키겠다라는 논리로 5개년 계획인가를 세웠대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마무시하게 압박을 했답니다. 즉 여기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 있죠. 이 농산물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뭘 먹어야 농사를 짓든 말든 하는데 그런 건 다 개무시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웬만한 농산물들은 다 정부가 다 가져가서 전부 다 수출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93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전 세계 대공황이 왔죠. 이 전 세계 대공황마저도 러시아 때는요 초고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경제는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당시 이 우크라이나인을 포함한 벨라루스라든지 이런 이 주변 지역에 있었던 이 농업 국가들 이쪽 지역에 있었던 농민들이 통계는 정확하게 안 잡혔지만은 대략 한 1,400만 명에서 1,800만 명가량이 굶어 죽거나 총살을 당했대요. 특히 굶어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사진이 그때 제가 그 잡지를 보면서 봤는데 길바닥에서 시체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그냥 길바닥이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옆에 시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가다가 툭툭 쓰러지면서 죽었대요. 굶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굶어 죽은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역사적인 걸로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크라이나인들 중에서 너무 굶어 죽다 보니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인육을 먹었대요. 가족들의 인육을 죽여서 인육을 먹었다라는 얘기까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육을 먹은 사람까지 잡아들여가지고 총살을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그 스탈린의 이거 대학살이라고 하죠. 스탈린 대학살이라고 그러죠. 이 스탈린 대학살 시대 때도 어마무시하게 우크라이나인이 죽어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러시아인에 대한 악감정이 굉장히 많이 생긴 상태였대요. 이제 뭔지 아시겠죠? 악감정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죽었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러시아가 그 후로 이제 2차 세계대전 거치고 하면서 러시아가 자국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나 아니면은 이 기름을 갖다 수출을 하는데 여기에 가스관이 필요한데 이 가스관이 어디로 했냐면은 이렇게 통과해 가지고 유럽으로 갔다 이거예요. 이 1960년, 50년대부터 있었던 가스관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이게 우크라이나를 갖다 관통하는 가스관이다 보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우크라이나는 이 가스관을 갖다가 허락해 주는 대신에 러시아로부터 중간 수수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행세를 받은 거예요. 통행세를. 그런데 이 통행세를 받는데 이게 계속 물가가 오르가잖아.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가 계속 지나가면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올랐단 말이에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다 보니 우크라이나에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에다가 뭘 주장했냐면은 야 이거
가스관 이거 지나가는데 아니 우리도 죽겠어. 그러니까 이거 저기 저기 통관료 좀 올려줘라고 계속 러시아에다가 요구를 했대요. 이 러시아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야 그러면 우리가 송유관 파괴시켜 버릴 거야. 이거 없애버릴 거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 이놈들이 뭔가 장난질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겠구나. 내가 이놈들을 어떻게 믿겠냐 라고 했다라고 해요. 해서 생각한 것이 장기적으로 생각한 것이 이 가스관을 갖다가 하나를 더 만들자. 이때 생각한 거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중간에 가스관에서 중간에 가스관을 중간을 갖다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훔치는 거죠. 훔치는 거죠. 천연가스관을 갖다가 살포시 뚫어가지고 가스를 빼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갖다 러시아가 캐치를 해서 열이 받아가지고 총 4차례 1980, 90년대, 2000년대까지 총 4차례에 걸쳐가지고 가스관을 꼭지를 갖다가 틀어 막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틀어 막으니까 우크라이나한테는 중요 수입원인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굉장히 깝깝해지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2의 가스관을 만들었는데 그 제2의 가스관이 바로 그 유명한 노드스트림입니다. 노드스트림. 자, 이 노드스트림인데 이 노드스트림을 갖다 맨 처음에 계획한 거는 지금 현재 독일로 가는 노드스트림이 뭡니까? 두 번째 관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이제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를 거쳐가지고 폴란드를 거쳐가지고 어디에요? 독일로 이렇게 갑니다. 독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스관이. 그런데 처음에 한 가스관은 어떻게 였냐면요. 여기 지금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크림반도거든요. 크림반도. 여기가 크림반도인데 이 크림반도 이 지중해인가요? 흑해인가요? 지중해인가요? 하여튼간 지중해는 아니구나. 하여튼간 여기를 여기 바로 밑에가 뭐가 있냐면 터키가 있어요. 터키. 그래서 러시아에서 터키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헝가리 쪽을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관을 갖다 만들려고 했대요. 그런데 중간에 터키가 우리가 안 해줄래 하려고 했더니 뭐가 문제가 생겨. 이거 국제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쓱 몸을 빼버렸어요. 러시아에서는 머리를 쓴다라는 게 어디냐면은 아예 여기 흑해인지 지중해인지 모식계인지 하여튼간 여기 밑으로 해서 크림반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관을 갖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저 가스관을 놓다 보니까 충분한 양이 공급을 될 만한 그런 가스관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결국에는 지상으로 가는 게 운송료도 절감할 수 있고 대량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독일까지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한 육지 가스관을 만들자. 즉 제2의 노드스트림, 노드스트림 2, 이 가스관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벨라루스, 폴란드 거쳐가지고 독일로 가는 가스관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굉장히 심한 압박감을 느끼죠. 실제로 이 가스관을 이용해가지고 넘어가던 가스량이 줄어들게 되니 세수가 줄어듭니다. 세수가 줄어드니까 강한 어떻습니까? 재정 악화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경기는 침체가 됩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러시아에다 손을 벌렸어요. 형 좀 도와줘. 우리 좀 도와줘 라고 했더니 싫어. 내가 너네들 왜 도와줘.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임마 우리가 이렇게 한 거잖아. 이렇게 한 거래요. 그게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돼요? 중간에서 도태가 되고 경기 침체가 심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손을 벌린 게 바로 서방 선진국이래요. 이 서방 선진국에서 그러다 보니 EU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의 주요 각국들이 개별적으로 EU가 4천만 유로인가 얼마를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독일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이 각종 농기계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지원을 좀 많이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크라이나에 이것 때문에 기사회생을 했대요. 2000년대, 2010년대 기사회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사회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쪽에다 계속 손을 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계속 안면몰수를 하고 있었다. 야, 니네는 니네고 우리는 우리야. 왜 말 안 들어? 말 안 들으니까 우리 말만 잘 들었으면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 먹으면서 그냥 살 수 있었는데 왜 삽질을 했어?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쪽에다가 붙을 수밖에 없죠. 계속 이쪽에다 붙은 거예요. 붙다가
이제 그 지금의 그 코미디언 그 대통령 있죠? 예,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 되는데 이 대통령이 공약이 그거였답니다. 뭐 EU에 가입하고 그럼으로써 나토에도 가입을 해서 유럽의 어떠한 그런 국가로 인정을 받겠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가만히 보니까 역효과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자식들이 EU에 가입하고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경에 나토 군들이 쭉 하고 깔리겠죠. 이렇게 하고. 예, 그죠? 예, 국경에 나토 군들이 쭉 깔릴 거예요. 그런데 루마니아나 폴란드, 헝가리 등은 어떻습니까? 루마니아는 잘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헝가리와 폴란드는 EU에 가입된 국가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가만히 보시면 벨라루스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데가 어떻게 됩니까? 절충 국가로서 직접적인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네들까지는 그냥 꼴불견이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봐줬는데 우크라이나가 자꾸 유럽에 붙은 거예요. 그게 우크라이나도 뭡니까? 예, EU에다가 손을 보니까 러시아에다 손을 벌렸을 때는 러시아가 팽해버렸는데 EU나 아니면 서유럽 국가들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나마 좀 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려면 러시아가 아니라 서유럽에 붙어야겠구나 라고 한 케이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붙으려고 하다 보니 러시아에서는 뭐가 되죠? 이놈들 가만히 놔뒀더니 안 되겠네. 예. 야, 이거 가만히 놔뒀더니 유럽에 붙네. 유럽에 붙으니까 유럽 주요국들의 어떻게 됩니까? 예, 군대나 무기가 어딜 가죠? 예, 러시아와 맞댄 이 우크라이나의 국경지대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가 되면 굉장히 불편한 이유죠. 굉장히 불편한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번에 이 사단이 났다라고 해요. 자, 우크라이나 보면은 뭐 어린아이, 뭐 아줌마 할 거 없이 정치인들은 도망가는데 뭐 아줌마, 여성, 그다음에 어린아이들까지 뭐죠? 그리고 노인들까지. 그러니까 노약자들이죠. 통틀어 가지고 이 노약자들까지 총을 쥐면서 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갖다 불태우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왜 나왔냐? 이런 역사에 기반한 그런 민족사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서 나온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에 198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손을 벌렸지만 러시아가 계속 방관하고 팽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골이 깊을 대로 패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EU 쪽에서는 손을 벌리니까 EU랑 서유럽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잘 해줬고, 그러니 이제 서유럽 쪽에다가 붙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 사단이 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예,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러시아가 그럼 원하는 건 뭐예요? 예,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원하는 거,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 너네들 EU 가입하지 마, 나토 가입하지 마. 그리고 너네들도 서유럽 너네들도 얘네들 받아주지 마. 이거 약속만 하면은 우리는 이거 군대 다 뺄게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 돈바스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돈바스 지역에 대한 분리 독립을 갖다가 인증을 해주고, 여기에 우크라이나인들 중에서 이 드넓은 땅덩어리의 이 엄청난 인구들 중에서 러시아향 우크라이나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게 그게 목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미국은 그런 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사실은 우크라이나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우리 이거 뭐 EU 나토 가입 처리하겠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발언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굉장히 세게 올랐어요. 잠깐이라도. 예, 결국에는 이게 주요 포인트겠죠. 트리거겠죠.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우리 EU 가입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서유럽 국가들도 이제 약속을 해주는 거죠. 약속을. 우크라이나, 우리가 EU 가입시켜주려고 했는데 이러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가입 안 시켜줄게. 실제로는 얘네들이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원치 않는다라고 합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더 심했고요. 겉으로는 이러지만 속으로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러시아와 서유럽
간의 어떤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완충 국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유럽 EU 그 가입은 얘네들도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예,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 양쪽에서 EU와 나토 가입을 철회하는 부분들, 예, 철회하는 부분,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이거를 갖다 철회하면은 나토군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군사들을 다 물러라. 그러면은 우리도 물러서겠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 길들이기라고 하죠. 예, 결국에는 그게 그 말이지만 우크라이나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버리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무것도 못하는, 예, 아무것도 못하는, 참 이렇게 표현하기도 참 뭐한데, 예, 실제로 그런 말이 참 많습니다. 예, 실제로 어떤 말이 많아요? 아마 그 들어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들어보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죠. 예,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예, 그 지금 현재, 예,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뭐 진짜 거의 최악의 인플레 상황에서, 예, 인플레 상황인데 여기에 재임에 성공했다고 갑자기 탈을 벗어버렸어요. 비둘기 가면을 벗어버려서 완전히 매파화된, 예, 돌변한 파월 의장까지 깝깝스러워 죽겠는데 이 푸틴까지 막 나가는데 여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시진핑까지 요즘 또 난리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깝깝스러워요. 근데 가장 큰 문제 뭐예요? 해결 능력이 전혀 없는 바이든도 깝깝스러워하죠. 예, 해결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예,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였어 봐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어 봐요, 미국. 예, 이 사람 성격이면 이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벌써 비행기 타고 러시아랑 서유럽 국가 나가지고 쇼 봤을 거예요. 성격이 그런 성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이 된 뒤에 지난 1년 동안 해놓은 게 하나도 없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해 놓은 게 없어요. 뭔가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추진한 것도 없습니다. 예, 제대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그래서 능력이 없다, 무능한 대통령이다라는 표현까지 많이 듣습니다. 지지율도 땅바닥에 떨어졌고요.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예, 바이든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전쟁이 날 것처럼, 예, 마치 전쟁이 날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하려고 한다 그러죠. 사실 푸틴이나 바이든 입장에서 이 전쟁이 나면은, 예, 문제가 심하다고 그래요. 예, 그 최악의 국면이라고 그러죠. 특히 바이든 입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치솟는다. 예, 그 뭐죠? 예, 미국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더라도 뭐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해도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무조건 경제라고 합니다. 경제. 이 경제가 좋고 공유 환경이 좋아야, 예, 재선에 성공한다고 그러죠. 주식시장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이 전쟁이 발발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죠? 인플레이션이 더 확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경기 둔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 지지율은 최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더 큽니다. 자, 너 뭐 했냐? 아니 미국 대통령식이나 만들어줬더니 이거 전쟁 하나 막지를 못해? 야, 너 푸틴에 진 거야? 외교적으로 진 거야? 이게 나와버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게 그 외줄타기를 지금 서로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예, 분위기 있는데 결국에는 러시아나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서방 선진국들이나 다 똑같이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예, 해결을 하려는 게 그게 사실은 가장 최우선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기 안에서, 예, 돈바스 지역 안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각종 찌라시가 난무하고 이러다 보니 주식시장이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사실은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그냥 그대로 전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시장이 좀 많이 깝깝스럽습니다. 많이 깝깝스러워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한 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일단은 우리 안 할게 라고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예, 그리고 서방 선진국들도 그걸 원하고 있지 않나? EU 회원국들도 그걸 원하고 있지 않나? 러시아는 당연히 원하고 있을 테고요. 그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크고요. 예, 가장 크고. 예. 근데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이 돈바스 지역은 뚝 잘라가지고 러시아가 분명히 당당하게 말할 겁니다. 예. 여기는 보장해줘. 독립국가로 이제는 인정해줘. 크림반도처럼. 예, 독립국가로 여기까지 해. 어쩔 수 없어 이제. 예, 더들 게 없어. 이거를 갖다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뭐 어차피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이고 그냥 잘 기억도 못 하는데 기억도 못 하는 걸 가지고 더듬어가면서 옛날에 1920, 30년대 그 8년간의 대학살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8년간의 대학살. 최악이라고 그러죠. 우크라이나에서. 이래서 이제 민족 간의 어떤 감정의 골이 깊게 패였고, 그리고 이 경제 문제, 이 송유관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러시아로부터 많이 억압을 받았던 거를 서유럽으로부터 원조를 받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당당하게 유럽의 한 국가로서 우뚝 서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언한 것이 이제 이 사단이 났다라는 거. 그러면은 결국에 얘네들이 한 발 물러서는 거 요거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예, 요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쉽게 안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 저도 뭐 거기 현지 사람들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때 당시 본 거라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일 관계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어떤 한중 관계 뭐 이렇게 악감정의 골이 패여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원만하게 잘 합의가 돼서 지금 현재 이 사단이 좀 누그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다행스럽게도 이놈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금리가 막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서 올해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막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확률도 떨어지고 있고 참 이런 것도 호재인데 하여튼 요 사단만 좀 해소가 된다면 또 강한 면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도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생깁니다. 잘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뭐 옛날 얘기 방식으로 진행한 방송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민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